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 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오늘 얼굴이 확실히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요? 지난주 좀 푹 쉬셨나 봐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는데요. 네, 저만 푹 쉬었나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 정말 오래간만에 쉬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전 토요일부터 계속 못 쉬었네요. 네. 저는 못 쉬었어요. 잠을 오래간만에 편하게 잤어요. 저는 너무 그동안 며칠째 지금 잠을 못 자서, 전 잠을 안 자야 되나 봐요. 더 괜찮게 나오네요. 네. 네. 글쎄, 거의 2년 반 만에 제일 편하게 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그동안에 좀 맺힌 것도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께서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번에 툭 터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계속했었죠. 왜요? 이 검찰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자기네가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걱정이 안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큰 고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조금 웃기는 게,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잡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재밌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윤석열을 희생양 삼아서 나 출세 한번 해볼까? 라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라는 검찰 거예요. 내부에는요? 검찰 내에서. 오. 그러면서 약간 좀 뻔뻔스러운데, 윤석열도 지금까지 보면 조직의 아픈 부분을 찔러가지고 그 대가로 출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처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2013년, 12년, 13년 무렵에 검난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검난 사건을 주도했던 게 행동대장 윤석열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상대 검찰총장 내쫓는데 네. 엄청난 역할을 했었어요. 윤석열이.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또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직의 아픈 부분을 쿡쿡 찔러서 그 대가로 명성과 권력을 얻었던 사람인데 나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느냐? 윤석열을 찔러서 나는 나대로 출세해야겠다라는 검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우리 검찰 조직이 무너진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우려하는 검사들이 아직은 더 많은 걸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그동안에 김건희 수사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무혐의하고 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지금 선배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우려하는 윤석열을 절대로 무너지는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수사를 하는 건지, 저는 후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검찰도 지금은 눈치 보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확실하게 뭔가를 잡고 있어야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내가 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놈의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놈의 캐비넷이요, 캐비넷. 네. 본인들이 이게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권이 있다고 우기면서 캐비넷에 뭔가를 저장해 놓을 것을 지금 사냥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디넷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가져가지고 일괄 복제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다. 필요할 때 하나씩 둘씩 꺼내 쓰는 거. 그러니까요. 그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맞아요.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 사람들은 해요. 그래놓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우겨. 불법이란 걸 지들이 알면서.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니까. 근데 법리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법리적으로 봤을 땐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검찰들이 참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법원도 문제예요. 법원도 문제야. 뭐 법원 그- 진짜 법원이 문제야. 이게 그 밥에 그 나물 뭐 이런 건가요?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후보생 때 사관 후보생 때 네. 벌써 30년 다 됐다. 사관 후보생 때 우리 아이고. 훈육장교가 30년이나 되셨군요. 훈육장교 우리 동기들 이렇게 뭐 조금 실수하잖아. 그러면은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러고도 귀관들이 장교야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30년 만에 얼마 전에 여의도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니들이 그러고도 장교야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 그런 말이 그냥 자주 나와요. 니들이 그러고도 뭐냐 라는 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니들이 그러고도 판사냐 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윤석열이 들어야 될 얘기였죠. 아. 네가 그러고도 대통령이냐. 솔직히 윤석열 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은 김건희도 한 대잖아요. 아 그래요? 오빠, 그래서 오빠 대통령 맞아 있어. 맞아. 진짜 그 여자. 억울해. 그 여자 너무 싫어. 자, 하지만 지금 검찰의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아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이런 수사 조만간 못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지금 검찰이 절대로 수사하면 안 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캐비넷도 캐비넷이지만 본인들이 뭔가 수집할 캐비넷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네. 수단으로서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검찰 수사가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잘할 것처럼 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렇게 마치 뱀꼬리가 되듯이 용대가리가 뱀꼬리가 되듯이 서서히 좀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꽤 그럴싸해 보여. 근데 어느 순간 확 바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순간 분명히 윤석열을 빼내주기 위한 그런 걸로 그러니까요. 바뀌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많이 그랬고 언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주도적으로 너무 좀 이례적으로 매우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위법적인 수사일 수 있다. 그럼 증거물이 그러면 법적 재판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증거물이 이것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물은 효용이 없잖아요. 위법 수집 네. 증거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한테 무죄가 뭐 나와요. 1년 정도 있다가 윤석열한테 무죄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네. 아니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이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여러 가지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어요. 대부분은 무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수집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맞아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판사도 문제야. 그 판사가 누구였게? 누구예요? 정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주심 재판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때 이재용을 빼내는 수법으로 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거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모든 온 국민들이 그 현장에 나왔던 온 국민들이 핸드폰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모든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기술이죠. 법기술로 지금 접근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윤석열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TV에 나와서 스스로가 생중계를 한 거라. 마치 왜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면서 범죄 저지르는 경우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다고 한들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끝까지 애를 쓰겠죠. 끝까지. 네. 자기 목숨이 달린 내란죄는
무기징역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는 쓰겠죠.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죽는 건 피해야 되니까. 근데 죽는 거 피해서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 내란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내란죄 아니에요. 그러면요. 군사 반란죄예요. 아니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군사 반란 무조건 사형 아닌가요? 예,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내란죄도 있고 또 군사 반란죄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최소한 사형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너무 무서운데요? 아유. 경합이라는 겁니다. 경합범이 되는데 경합범인 경우에는 센 걸로 가요. 예를 들어서 내란과 군사 반란이 경합하게 될 경우 네. 센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왜 이 군사 반란이 되느냐 하면 사실 그 윤석열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거나 또는 북한의 침략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HID나 그 HID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거기에 또 오비 조직까지 인민군 옷을 또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걸 또 준비했다, 숨겨놨다. 나중에 그것을 뭐 이렇게 밝혀낼 것이다. 그러니까 있었다거나 혹은 이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청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도청한다. 근데 도청으로 이미 미국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알려고 마음 먹으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국방부 청사가요. 도청에 참 취약해요.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국방부 청사로 간다 그럴 때 아는 사람들은 다들 저 미친놈이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도청에 너무 취약해. 맞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도청을 하기도 너무 수월해요. 수월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먼 곳에서도 이제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캐치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음파잖아. 그러면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린대요. 그걸로 캐치를 한다고요? 예, 거기에 이제 레이저를 쫙 쏘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미세하게 그 음파에 따라서 반사 각도가 틀려집니다. 이거를 거꾸로 들여서 복조해서 하면은 말소리가 나와요. 이게 최근 기술 같죠? 실은 박정희 때와 똑같은 이 기술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박정희 때. 박정희 때 그렇게 도청이 당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 몇 배의 더 희한한 기술, 심지어 요새는 유리창이 아니라 벽에다 대고도 도청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더군다나 외교 공간, 한남동 외교 공간 그거를 뺏어가 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좀 저궤도 위성만 있어도 저궤도 위성이 이렇게 캐치가 가능할 도청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브래드 셔먼 의원이 뭐 우리나라 MBC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MBC 죄송합니다. MBC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건데 네. 제가 들은 얘기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연락을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먼저 자청해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이제 그 진행자가 북한의 원점 타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이 북한의 원점 타격하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원점 타격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브래드 셔먼이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이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군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네, 네. 북한에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자작극 벌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다 알고 있어 임마. 그런데 이상하죠. 라고 질문은 얘기하죠. 북한의 원점 타격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한국 군인이 한국을 공격했을 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굳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얘기를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미국만의 정보 수집, 우리는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위장 작전으로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경고한 거죠. 야 윤석열 너 자작극 하면 알지? 네. 너 자작극 벌이려고 한 거 나 알고 있거든? 계속 맞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포기해. 라고 경고를 한 거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알릴 것이다. 알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 세계에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게 북한의 원점 타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썰을 푸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구나. 경고 차원에서 본인이 스스로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전화 연결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MBC 측에서 이 셔먼 의원한테 섭외를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셔먼 의원 측이 먼저 네. 나 인터뷰 좀 해야겠어. 그렇죠.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야 한국이 자작극하면 우리 다 알아. 쓸데없이 헛짓거리 하지 마. 그냥 전 세계 다 알려버릴 거야. 네, 맞아요.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저도 이게 다른 거 들었는데 그 MBC가 먼저인지 매부쇼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부쇼에 연락을 했었대요. 그런데 브래드 셔먼 뭐야? 그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최욱 씨는. 아무튼 그랬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MBC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은 대한민국의 언론 진영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MBC 라디오 방송의 시청률이 높은 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경고성으로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윤석열이 지금 자작극으로 우리가 공격한 것이고 이것은 내란이 맞고 그리고 아까 군사반란이라고 하셨죠. 네. 군사반란이 맞다. 그럼 이거는 이제 혐의는 명확하게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걸 좀 우리가 많은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개업 문제는요. 그 일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참 온갖 혼선은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되게 거창하게 만들었잖아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그런데 이거를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를 딱 했습니다. 네, 평검사가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수사관이 30명 정도 해서 군사검찰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수사 좀 이렇게 하지. 네. 왜 거기에는 한두 많은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무혐의 내리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에 왜 가져갔을까? 중앙지검도 아니고. 제가 정말 웃긴 게요.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를 했죠. 네. 근데 검찰이 윤석열한테 그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오라는지 아세요? 중앙지검으로 오라고 해서 그건 또. 뭐야? 그쵸? 뭐야? 그래서 저는 맞아. 제가 검찰이 윤석열을 위해서 캐비넷도 따로 하고 있지만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용산이 관할이 중앙지검이에요. 그리고 또 아크로비스타 관할이 중앙이에요. 종로와 용산의 관할이 그 중앙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사본부가 동부지검에 있으면 동부로 가야지. 네. 수사본부를 중앙지검에 설치를 하든가.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설치를 해놓고 부를 때는 중앙지검으로 부른다. 오세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되게 지들 멋대로인데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사실 동부지검에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맞아요. 가까이 특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이번에 특전사 인력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가서 한단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또 뭐냐면 중앙지검이 더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수방사는 또 중앙지검에서 엄청 가까워요. 아, 그리고 혼선을 주지 마세요. 아무튼 뭐 저 지들 편한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네. 근데 편한 자리가 되든 낫든 간에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내란 수사에 수사권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데 검찰이 가능하다. 왜 이거를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 조사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뭐 갈등을 빚는다 그런데 저는 이 보도는 솔직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보도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검찰이 경찰의 그 권한을 뺏어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맞아요. 해서 도둑질이에요. 권한 도둑질. 그런데 이거를 마치 갈등이라고 보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SBS가 내가 맨날 욕을 하거든요. SBS가 친검 기자들로 네, 네. 뭉쳐가지고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스란히 그 양상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도 수사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둘이서 되게 경쟁을 한다.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 야, 둘 다 같이 막 수사를 하면은 윤석열 경찰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검찰도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잘 됐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JTBC였나 어디 JTBC로 기억을 해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헌법,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법을 일부 통과시킨 게 있잖아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요. 거기에 보면은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무리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확장하더라도 내란까지 오지는 않아요. 아, 근데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2022년도에 그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왜 우리 시행령을 시행령,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행령에 뭐가 들어갔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러니까 방해죄가 들어가 있죠. 직권남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란도 직권남용의 일종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야, 식으로. 이게 어거지가 그렇게 되면은 살인도 폭력의 일종이 돼버려요. 아 이게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아니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살인도 폭력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강간도 사랑의 일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예. 아. 그렇게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지나친 확장인 겁니다. 심지어 마치 걷는 것과 차 타고 가는 건 똑같은 이동이라는 수준에서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비유가 아주 예? 좋은데요. 왜 우리 그 도로교통법에서 보면은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똑같이 차예요. 도로교통법상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그 자동차를 똑같이 차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 지금. 타는 킥보드도 모터가 달려 있으면 차예요. 차예요. 예. 그것도 웃기죠. 예.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아. 그 우스운 상황이 지금 여기 내란죄 수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우기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말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직권남용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여기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계엄령이 내린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만 수사하면 돼요. 내란죄 중에서 경찰 부분만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데 또 2차 소환 통보를 또 보냈어요, 윤석열한테. 이게 중앙지검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2차 소환 이걸 통보를 보고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말하는 것처럼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정말. 근데 또 검찰이 하는 아유. 얘기가 더 웃긴 거는, 저는 이게 국민들이 좀 우리 그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할 것인데 윤석열이 계속 여기에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국방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 장관이 본인의 핸드폰을 깡통으로 만들고 스스로 검찰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와 같이 윤석열은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면은 뭔가 모양새가 안 나니까 지금 조용히 숨어서 증거 인멸을 다 한 다음에 검찰에 체포되는 것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 안락한 자기네 집으로 체포되는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윤석열 맨날 놀던데요. 지 놀이터야. 예? 30년 동안 놀던 데가 거기라고. 맞아요. 그 뭐가 이상해요. 중앙지검 특수 1부장 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조사받게 될 건데 그거 무슨 그 조사가 깼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데 그 짓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인데 현실적으로 검찰이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검찰이 체포영장 가지고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건 윤석열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100%. 저는 그게 지금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딴 데도 아니고 국방부 안이잖아요. 국방부 안에 있고 한남동에 있는데 그러면은 경찰이나 경호 인력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 경호 인력을 뚫고 들어간다? 못 뚫고 들어가요, 절대. 실제로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그만한 무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호 인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력은 누구만 현재 갖고 있느냐? 경찰밖에 없어요. 결국엔 체포를 한다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호 인력을 뚫을 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오. 자, 외곽 경계 국수본 왜 안 뚫고 들어가죠? 경호 인력 뚫고 들어가죠. 착착착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 경계는 다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이 경찰을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그거 뚫고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근접 경호는 이제 경호실에서 할 텐데 그거는 사람으로 쪽수로 막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긴급 체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경찰 경호원들이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 뒷감도 못 하거든. 총격전이요? 네? 안 그러면 그렇게 총격전밖에 못 해요. 총격전을 벌이거나 난투극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거는 진짜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내란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건 못 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 수가 많이 투입이 되면 그 경찰력 수가 많이 투입이 되면은 그 근접 경호 인력을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결국에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경찰이요. 경찰밖에 없지.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도 않았는데 검찰한테 턱 잡혀갔다면은 그건 짜고 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제가 검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갖는 게 검찰이 갑자기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요. 네. 집을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계엄령 선포를 TV를 보고 알았다. 집에서 TV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국회에 나와서 말을 바꿨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직접 전화를 했다.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랬다고. 아직 네. 다 모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집으로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에는 뭐 웬만한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무실에 네. 있지. 집에는 네. 있을 게 없는데 굳이 집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은 위협의 네.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쇼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더 이상했던 것은 왜 HID 뭐 30명이냐 30명이냐 이렇게 했던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정보사령관이요. 네, 이거 국수본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이 이제 그 긴급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의 긴급 체포를 승인하고 불승인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또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란히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불승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곽종근 네. 그 특전사령관의 경우도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곽 사령관,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술술술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가가지고 구속을 해버리는 건데 네. 거꾸로 문상호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뻣뻣한 입장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20명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30명이 모였는데 의원들이 2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20명이 아니다, 30명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걸 검찰이 막아서 준 겁니다. 네, 불승이 맞아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뭐 꼼수가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아니, 군 되게 검찰에서 웃겨요. 해야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되게 주장인데. 웃겼어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권만. 재판권이 그런데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수사권도 그런데 이제 있죠. 예.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권 때문에. 원래 경찰에서 잡아가지고 넘겨줘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넘겨주기 전에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민간한테 넘기라 네, 그러잖아요. 네. 뭐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는 왜 그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 같은 경우는 최수건 상병 사건도 비슷한 거죠. 이거를 군에서 수사하지 말고 그럼 경찰이 그렇죠. 인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군 재판에 넘길지언정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검찰이 체포영장을 불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놓고서는 검찰은 또 자기들이 뭐 맞다라는 식으로 또 막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참 보면 이럴 때 보면 이게 검사들이 이거 인간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검사들은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당시에 그때 개헌 문건 작성했다는 걸로 이제 그 이름 조현천 네. 이 사람이 개헌 문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제 개헌 문건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지난 2월에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검찰이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재판 가서 크게 문제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검찰이 우리 그 12.12 전두환 네. 12.12 사태 때도 이거를 가지고 그때도 검찰은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탄핵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관련돼서 이걸 찾아보니까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었던 거는 기소유예,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에요. 3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되게 웃겨요. 대통령 선거와 그러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550 청문회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소유예를 살인자인데?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국민이 혼란을 끼칠까봐 우려돼서 우리는 기소유예했다는 거. 이게 뭔 검찰의 소리야? 논리예요. 이게 뭔 소리야 기소유예 진짜. 검찰의 논리예요. 그 세 번째는 이게 막 논쟁이 일어나면은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그 검찰의 논리예요. 그래서 국력이 소모된다. 이게 기소유예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윤석열한테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당시에 12.12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할 그런 때 얘기를 했었었죠.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대학교 1, 2학년 그 무렵이었거든요. 와, 정말 빡 돌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놈들이 검찰이구나. 사실 그때부터 알아봤고 그때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몇십 년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때 사실 검찰을 족쳐버렸어야 되는데 참, 네. 근데 지금 검찰의 이런 행동을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판사, 법조계뿐만 아니고 판사들도 이 내란 수사 증거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내란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라고 많이들 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제 선배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기소권만 있어요. 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공수처하고 같이 하잖아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근데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 근데 국수본은 내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게 맞고 나중에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308조 2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에서 배제된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나중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증거 수집을 막 합니다. 재판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게 무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한 증거는 다 그러니까 권한이 위법한- 없는 상태에서 위법한 거기 때문에 확보한 그렇죠. 증거는 다 위법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 아니 솔직히 수사 권한이 없는데 뭔 수사를 하냐고. 근데 계속해서 지금 검찰은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보면서 더 웃기는 건 뭐냐? 설령 자신들이 그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서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돼요. 안 넘기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이거만으로도요? 이건 명백한 탄핵 검찰 대상이 탄핵 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못됐다 싶은 것이 이 검사들이 다니면서 계속 검사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잘 모르는 법조인들,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일부 법조인들이나 심지어 판사들까지도 무슨 민주당에서 그 잘못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활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아주 더러운 속내인 거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여차하면 그거예요. 일단 윤석열을 덮는 방면으로 가겠지만 여차해서 못 덮는다 싶으면 윤석열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은 아마 계속 지금 마치 손바닥을 쳐내다보시 계산 열심히 하고 있을 거여서 이게 맞아요. 죽이는 게 유리할까 네, 살리는 맞아요. 게 유리할까. 그러려면은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요걸 어떻게 끼워 맞추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 소위 말해 딜을 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계산을 하지 않겠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것이 윤석열을 정말로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로 구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검찰 권력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라는 증거 수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여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게 윤석열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거거든요. 솔직히 경찰이 확보를 해버리잖아요. 확보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나 다름없어요. 공조수사본부죠. 이제 그러니까 네. 국수본과 공수처가 같이 협력해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윤석열한테 내일이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오라고 했습니다. 안 올 거지 뭐. 네. 갈 리가 있나.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거를 쳐들어가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하세요라고 했는데 출석 요구서를 오늘도 전달했는데 네네. 심지어 우편으로 전달했는데 반송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수취 거부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란 새끼가 지도 검사했잖아. 근데 수취 거부한다고? 아니 우리 이런 게- 국민들은 이런 거 오면은 가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뭐라고 깐족됐습니까? 범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윤석열이 지금 범죄자 수준이 아니라 이거 역적이잖아. 역적. 대역죄인이잖아. 대역죄인. 그 대역죄인이 감히 오라는데 안 가? 야, 한동훈은 이럴 때 깐족돼야지. 얘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깐족될 때에 안 깐족되고 아무데나 깐족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한테 팽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참 아까 이걸 좀 강력하게 할 수 없었을까? 8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대통령실에서 준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수처와 국수본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건 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볼 기다리다가 때는- 이렇게 자료 받아오는 거 말고요. 제가 볼 때는 명분 쌓기 한 거예요, 지금.
누가요? 그 국수본이 됐든 긴급 체포하려고요? 예,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그냥 가서 훅 쳐들어가서 잡아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많이 참았어. 참고 참은 거야.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검찰이 인터셉트해 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 와중에 윤석열도 눈치가 빤할 건데 지도 수사를 해봤으니까 이게 명분 쌓기구나쯤은 알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경찰에 잡혀가느니 검찰 갈까?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것도 중앙지검으로요? 그렇죠. 중앙지검으로 우리 집 앞에. 아이고. 집 앞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쏙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검찰은 절대 이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하겠다고 그래. 이게 글쎄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 하지 좀 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좀 하지 말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하나 쌓아놓은 게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되는 거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제 탄핵, 이제 파면이잖아요, 파면. 그런데 박근혜 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사나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본인 수사를 받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 파면의 근거였었거든요. 이것도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시기나 돼가지고 좀 나오라 그러는데 나가지. 그거 안 나가고 이래저래 빠져나가면은 야 네가 그래서야 되겠니? 대통령 맞아요. 시기나 돼가지고 라고 하면서 그게 파면 그러니까 그 탄핵 판결의 중요한 이유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괘씸한 것 이런 의미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박근혜도 2016년도 그때가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대국민 담화 뭐 네. 이런 식으로 대국민 담화였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까지도 자기가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수사에 불응하다가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2012년도 한 3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거 수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거 2016년도. 그런데 수사를 진짜 들어간 것은 2017년도 1년 정도 네. 지나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탄핵당하는 사유 중에 하나를 스스로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사유를 지금 하나씩 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제가 생생해요. 그때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당할 그 무렵에 그 탄핵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정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다시 자기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당시 그때 자신이 비난했던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각인 거고 윤석열 자체는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네. 좀 계산을 아주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법꾸라지라고 왜- 하잖아요. 빠삭하게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빠져나가려고 네. 참 당시 그 헌법재판관들 단계 그 판결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걸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 분들이 꽤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탄핵 사유 중에 뭐 OX 밑에는 뭐 X도 있고 O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기획 허용 권한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수사한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불응한 거, 저 내용에 있어서 불응한 게 탄핵에 되게 중요한 사유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헌재 수사 거부 박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다라는 아까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그 내용이 계속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네네. 헌재에서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공언한 진상규명 협조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비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저게 탄핵 심판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탄핵 심판 결정문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문.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기준을 하게 길을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의 길을 윤석열이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엄청 굴리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야 이거를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참 쉽지 않은데 악용을 하면서도 멍청해서 잘 이용을 또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반성을 해야 맞는 자리인데 반성을 안 한다라는 게 참 서글프네요.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을 찍어준 사람은 또 뭔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 같아서는 찍어준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정도일 줄 몰랐잖아요. 저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될 사람이 이 정도로 엉망인 사람일지 그분들도 속은 거죠. 전 그러니까 원흉인 윤석열이라는 인간과 박근혜라는 인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한테 속은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우리가 그 조롱조롱 이찍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이 정도일 줄 몰랐잖아요. 아니요. 저도 그랬고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도 그랬고 추미애 의원님 같은 분도 그랬고 윤석열은 이상한 놈이라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죄를 범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혹시 얘 친위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유시민 씨도 하고요. 최강욱 의원도 했어요.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도 더 정확하게 얘기했죠. 연성 쿠데타가 진짜 맞아요. 군사 쿠데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연성 쿠데타가 진행 중인데 윤석열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진짜 이 사람은 뭐 그 친위 쿠데타나 뭐 군대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했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거라는 거는 갑자기 계엄령을 뜬금없이 내릴 그러니까 거라는 것은 적어도 몰랐죠. 이제 그래서 계엄령까지는 뭐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라는 수준의 얘기는 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죽어도 안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귀에 뭐가 처박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잘한 건 아닌데 진짜로 더 나쁜 놈이라고 아까 더 나쁜 놈이라 하셨나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주변에도 제 가장 친한 지인분들이 이 찍은 없어요.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쁜 놈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바람이 있다면 이 찍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들어요. 고쳐 먹어야겠지. 네. 이번에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심지어 검찰의 자료에도 보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이 네, 되어 있는 내란 상태잖아요. 내란 수계 아니 내란은 우두머리예요. 네, 네. 내란은 수계가 없어 또 내란은 우두머리고요. 내란의 우두머리. 군사 반란의 수계예요. 그래요? 네. 그럼 얼른 잘못됐네요. 내란 수계라고 하는 게. 내란 수계란 말은 좀 틀린 표현이에요. 네. 그 내란 수계란 말은 틀렸고 이거는 그 내란은 우두머리고 아니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또 내란 수계라고 저는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군사 반란의 우두머리. 네, 군사 반란은 수계고요. 네. 내란은 우두머리입니다. 뭐야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네, 제가 뭐 이렇게 또 찾아보시려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형법을 보면은 이게 형법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형법 각칙의 처음에 나와요. 이게 형법이 총칙 부분과 각칙 부분으로 나오는데 네, 네. 총칙 부분은 뭐 이제 그 전체적인 형법 사법제도의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각칙 부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죄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시작이 사실은 처음 시작이 내란죄예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윈도우 캡처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건가? 여기 있구나. 예,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형법 제87조 내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내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죠. 네. 우두머리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내란죄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보시다시피 우두머리는 그렇죠. 사형 또한 네. 사형 무기징역. 사형 무기징역. 아니 그러면 형사소송법 200조 3에 보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 해당되는 죄인데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거는 영장 없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우리 이거 있죠. 그냥 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한다면은 이거 영장 없이 무조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은 영장 없이 체포돼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데 국수본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끔 지금 차곡차곡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공수처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란죄 한번 보겠습니다. 반란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한 거 맞죠? 네. 자, 여기서는 수괴는 사형이라고 나오죠. 예, 반란죄는 수괴고요. 내란죄는 우두머리입니다. 반란죄는 수괴, 내란죄는 우두머리. 네. 박사시네요, 요즘 진짜로. 네. 괜히 그냥 박사가 아니고 진짜 예. 박사시네요. 근데 여기서 좀 잔인한 얘기인데 한마디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란죄의 사형은 교수형이에요. 근데 군사 반란죄의 사형은 총살입니다. 아유, 우리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힘든데, 얘기까지 하게 되는지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모르겠으나, 무슨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내란죄라고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내란죄라기보다는 저는 군사 반란죄에 더 적합하다고 봐요. 실제로 군사 병력이 이동이 됐고 12.12가 군사 반란이었나요? 군사 반란이죠. 총살 당했어요? 아무도 총살은 안 당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총살 안 당할 수도 있겠네. 그 당시 그 전두환 사형이었어요. 사형 선고가 됐는데 그 감형이 되죠. 감형이 되고 결국엔 석방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됐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이번에는 윤석열 만약에 사형 선고 나면은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윤석열이 사형을 당하든 말든 그냥 우리 삶이 조금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잖아요. 다 팍팍한데 여기에다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뭐 사형이니 총살이니 이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너무나도 좀 암담합니다. 뭐 어때요? 옛날에는 그 프랑스는 왕비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는데. 근데 좀 난 여러 가지로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어쩌다가 이런 새끼가 이렇게 됐는데 프랑스나 영국의 역사 보면요, 어쩌자고 이런 놈이 임금이 됐을까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내 실질적인 경제적인 내 삶도 힘들고 환율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뭐를 보느냐면 프랑스 대혁명사를 보면은 우리가 결국 그거를 다 겪고 지나가는구나. 전두환 이후에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공화정이 5번 들어서고요. 그 사이에 재정이 2번 들어서고요. 왕정 복구가 또 2번이 돼요. 그리고
파리 코뮌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그 공동체 국가도 한번 공산제 국가도 한번 들어섭니다. 그래서 네. 그 계산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예. 기분 좋게 생각하자고요. 기분 좋게요. 예, 우리가 싸게 먹히는 거다 이게. 기분 좋은 거는 김건희가 빨리 수사를 받는 거. 네, 그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구속 수사를 받는 게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권 행사요? 네. 한덕수가 죽으려면 하겠지. 예. 그렇죠,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 저기 얘기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권성동 같은 경우에 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해가지고 하는 거 3명 추가하는 부분 가지고 계속 뭐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네. 걸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분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 임명분에 대해서는 단지 대통령은 그냥 임명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도장만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생 억지 쓰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이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 목 내놓고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가 탄핵이 돼가지고 쫓겨나면 이 사람은 또 바로 이거예요. 또 이 사람도 똑같이 될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글쎄 뭐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뭐 하겠죠. 그나마 많이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건희가 이제 구속 수사가 되면은 그나마 이 힘듦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윤석열이 아유 무슨 다 뭐 총살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안에. 한 달이요? 네. 그때 박근혜가 거의 석 달 걸렸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달 정도 걸렸죠. 그래서 최장기는 6개월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다음 달 정도면 김건희가 감옥 갈 거예요. 박수 칠 뻔했어 지금.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 전에 보냅시다 우리. 자, 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괜히 좀 마음이 좀 풀리지 않나요? 예.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이 풀리네요. 네. 설전에 보낸다는 얘기. 자. 아니 이거 싫어해서가 아니고 구속될 혐의들이 너무나도 차고 그러니까. 넘치잖아. 명백한 혐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그냥 있는 혐의를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조국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김건희 빨리 구속 수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진짜 이 땅에 정의가 좀 실현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이 이렇게 신나는 소식으로 좀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